안녕하세요. 2023 윈터 알고리즘 캠프 초급 알고리즘 강사 함윤주입니다. 이번 강의의 주제는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혹은 줄여서 DP 혹은 동적 계획법이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입니다. 저희는 DP를 사용하는 이유, DP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그리고 DP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배워볼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DP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도 몇 번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P 문제에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강의를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강의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문제를 보시죠. 이 문제는 피보나치수라는 문제입니다. 피보나치수는 0과 1로 시작한다. 0번째 피보나치수는 0이고 1번째 피보나치수는 1이다. 그래서 n번째 피보나치수를 출력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3회차 완전 탐색이라는 주제로 강의했었던 부분에서 재기함수 파트에서 다뤘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기함수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워봤을 때 이 문제를 예시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우리가 알아냈던 이 문제의 종료 조건인 0번째 또는 1번째 피보나치수일 때, 그리고 다음 단계 혹은 점화식인 fn은 fn-1 더하기 fn-2라는 점화식을 사용해서 재기함수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그래서 종료 조건에 의해서 0번째일 때는 0, 1번째일 때는 1을 리턴하고, 그게 아니면 점화식인 n-1번째 피보나치수와 n-2번째 피보나치수를 더한 값을 출력해라. 더한 값을 반환해라. 라는 식으로 재기함수를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백준에다가 제출을 하게 되면 이 문제는 결과가 이제 시간 초과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시간 초과가 나는지 같이 한번 볼까요?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저번 즉 3회차에서 배웠던 그 문제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냐면 그때 우리가 배웠었던 문제는 여기 오른쪽에 있는 문제인데요. 그 문제 n의 범위를 살펴보시면 n은 20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고 나와 있고, 우리가 방금 살펴본 문제의 n의 범위를 같이 보자면 n은 90보다 작거나 같은 수입니다. 그래서 n은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즉 n이 20일 때는 n이 19일 때, 18일 때 한 번씩 함수를 호출하고, 그리고 19일 때는 18이랑 17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하게 된다면 n이 9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일 때는 n이 90-1인 89와 90-2인 88인 함수들을 호출하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99에서 98과 97을 호출하고, 98에서는 97과 96을 호출하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제 n의 범위일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피보나치 함수를 호출하게 되기 때문에 연산량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시간 초과가 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재기함수로 쉽게 풀 수 있었지만 왼쪽에 있는 문제는 재기함수로 풀었을 때 시간 초과가 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시간 안에 풀 수 있는지 저희가 이번 강의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학습 목표입니다. 저희는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는 이유와 사용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는 DP 문제를 읽고 초기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점화식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동적 계획법의 정의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적 계획법 혹은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은 하나의 큰 문제를 여러 개의 작은 문제로 나누어서 그 결과를 저장하여 다시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갠다 라는 포인트와 그 답을 저장해두고 재활용한다. 그래서 다시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한다 라는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봤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가져와 보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갰을 때 여기 있는 점화식에 의해서 fn이라는 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fn-1과 fn-2라는 작은 문제의 결과값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개는 과정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답을 저장해두고 재활용한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이미 알아왔었던 피보나치 수의 결과값은 우리가 따로 저장해놓고 나중에 다시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fn-1이라는 답을 구했을 때 따로 저장해놓고 fn-2라는 수를 구했을 때 따로 저장해 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두 개의 결과값을 이용해서 fn이라는 큰 문제를 해결할 때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는 이유를 피보나치 수를 예를 들어서 같이 한번 봅시다. 그래서 왼쪽에는 우리가 이미 구한 피보나치 수의 결과값을 저장해 놓을 예정이고, 여기 나와 있는 오른쪽의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위치를 표시해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번째 피보나치 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해보도록 한다면 이제 맨 위에 F5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겠죠. 그런데 F4와 F3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우리는 여기 맨 아래에 있는 F1과 F0의 결과값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0번째 피보나치 수는 0, 1번째 피보나치 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구한 결과값들은 왼쪽에 저장을 해두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그 결과값들로 미리 치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5에서 fn-1인 F4와 fn-2인 F3을 호출하게 될 텐데요. 일단 제일 먼저 fn-1을 호출하게 되기 때문에 F4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F4 안에서는 동일하게 n-1과 n-2를 호출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F3을 먼저 호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 F3 아래에서는 이제 F2와 아까 있었던 F1을 호출하게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F2를 봐보자면 사실 우리는 이미 이 값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아래에 있는 1과 0을 합친 값이 바로 F2가 되겠죠. 그래서 F2도 동일하게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다가 F2의 결과값을 저장을 해놓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F2라는 값을 구했으니까 이쪽에 있는 다른 F2들도 동일한 값으로 채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일하게 1로 채워주도록 합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F3이라는 단계로 다시 돌아와서 F3은 F2와 F1을 호출하기로 했으니까 F2를 모두 호출했기 때문에 F1로 넘어가게 되는데, F1도 우리가 이전에 구해놨었던 결과값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1이었습니다. 그래서 F3의 결과값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 더하기 1, 즉 2가 되게 되겠죠. 그래서 2로 변신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왼쪽에는 F3의 결과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아까 우리가 F3이라고 다른 곳에서 호출했던 부분도 동일하게 2라는 결과값으로 치환할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F4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F4의 결과값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2와 1을 더한 값이 되겠죠. 그래서 F3과 F2를 더한 결과값인 3으로 치환되게 되고, 동일하게 왼쪽에 F4의 결과값이 저장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했었던 F5라는 결과값도 F4와 F3이라는 이미 구해진 결과값으로 인해서 F5는 5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함수가 호출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F5라는 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F4는 한 번, F3은 두 번, F2는 하나, 둘, 셋, 세 번, 그리고 F1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F0은 세 번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결과값을 저장해 놓지 않으면 동일한 결과값임에도 우리가 계속 호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연산량이 많아져서 아까처럼 시간 초과가 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재기함수를 사용하면 동일한 작은 문제들이 반복된다고 제가 써놨는데,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F0, F1, F2, F3 이런 작은 문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적 계획법의 가장 큰 아이디어는 반복되는 문제의 결과값을 미리 저장해 놓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문제들로 쪼개고 그 결과값들을 저장하자라는 게 동적 계획법의 포인트이자 우리가 동적 계획법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 동적 계획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동적 계획법이라고 예상되는 문제가 두 가지 조건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의 첫 번째인 최적 부분 구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부분 문제, 우리가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갠다고 했으니까 그 작은 문제를 쪼갰을 때 나오는 그 부분 문제의 최적 결과값이 곧 전체 문제의 최적 결과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다고 해봅시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A에서 X를 거쳐서 그리고 X에서 B를 거쳐서 갈 수가 있는데, A에서 X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세 가지, AX1, AX2, AX3, 그리고 X에서 B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세 가지, BX1, BX2, BX3 이렇게 있다고 찾았을 때 A에서 X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경로는 바로 AX2가 되겠죠. 그리고 X에서 B까지 가는 최적의 경로는 BX2가 되겠는데, 바로 이 AX2와 BX2를 합친 그 경로가 바로 A와 B 사이, A에서 B까지 갔을 때의 가장 짧은 경로가 되겠죠. 그래서 글로 보자면 A에서 X까지 가는 짧은 경로, 가장 짧은 경로와 X에서 B까지 가는 가장 짧은 경로를 이용했을 때 바로 이 두 경로를 합했을 때 전체의 최적 경로가 된다. 그래서 부분 문제 최적 결과값, 그래서 부분 문제가 A에서 X라는 부분 문제에서 최적 결과값이 바로 AX겠죠. AX2겠죠. 그리고 전체 문제 최적 결과는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인데, 이 A에서 B까지 가는 최적 경로에 AX2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해야 우리가 DP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DP의 문제풀이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건만 있어서는 이제 DP 문제라고 쉽게 판단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바로 중복되는 부분 문제라는 조건인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동일한 작은 문제들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경우에 DP를 사용해서 풀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었던 피보나치 수의 함수 호출 단계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0이 여러 번 반복되고 F1이 여러 번 반복되고 F2, F3도 동일하게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DP 문제를 사용했을 때 효율이 올라가지만, 만약에 부분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구했던 결과값들을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를 줄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그 값을 재사용해서 큰 문제를 풀 때 사용을 한다면 시간 복잡도가 대폭 감소한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문제일 때 DP인지 아닌지 고려해 볼 수 있는 조건이다 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최적 부분 구조라는 조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중복되는 부분 문제라는 조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그냥 일반 제기로 풀었을 때는 이제 5의 n제곱 정도가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결과값들을 저장해 놓고 문제를 DP 형식으로 풀게 된다면 그 시간 복잡도가 5의 fn이라는 함수 형태, 다항식 형태로 많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DP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과정들을 거치면 DP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당연히 DP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두 가지 사용 조건들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최적 부분 구조라는 조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중복되는 부분 문제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DP를 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가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그 경우로는 이제 특정 데이터 내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계산할 때가 있고, 또는 특정 조건 내에서 데이터를 셀 때도 있고, 또는 많지는 않지만 도형 또는 수학을 사용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3개 그 구하는 어떤 것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RGB 거리라는 문제에서는 아래 규칙을 만족하면서 모든 집을 칠하는 비용의 최소값. 그래서 최소값을 계산할 때 라는 부분이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20500이라는 문제인데 1과 5로만 구성된 n자리 양의 정수 중에서 15의 배수가 몇 개인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15의 배수라는 데이터를 셀 때가 되겠고, 이 마지막 문제로는 이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상자의 최대의 상자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최대값을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형이나 수학은 그러면 어떻게 푸냐라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 때 배웠었던 이제 문제셋에도 제가 하나 넣어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이 어떤 특정한 규칙을 지니면서 계속 커지는 형태일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처럼 어떤 특정한 점화식을 갖고 계속 커지는 느낌인데 대신 수가 아니라 도형인 경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형을 사용해가지고 도형인 경우에도 DP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또 다른 수학적인 어떤 이론을 사용해가지고 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점화식을 구할 때 주로 수학이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파도반 수열이라는 문제에서도 이런 식으로 도형이라는 또 다른 경우이므로 이제 DP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우리가 봤었던 두 가지 사용 조건들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DP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첫 번째 단계가 DP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확인하는 거였고, 두 번째 단계가 문제의 변수를 파악해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변수라고 하면은 그 문제에서 어떤 값이 변하는지를 본다는 건데, 그래서 문제 내의 변수 또는 스테이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의 상태 또는 변수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n인데요. 그 이유가 n 값에 따라서 피보나치 수의 값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피보나치 수에서 n이 1일 때는 1, n이 2일 때는 1, n이 0일 때는 0, 이런 식으로 n이 변함에 따라서 피보나치 수가 바뀌기 때문에 n은 변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변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리자면, 결과값을 바뀌게 만들어주는 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의 값에 따라서 피보나치 수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넣는 변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로 문제에서 구해야 하는 값을 보고 주로 이 변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에서 알 수 있듯이 n이 변수가 되겠구나 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가 아까까지 했었던 거는 DP 문제인지 확인하고 문제 변수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는 그 변수들 간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관계식은 점화식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수값과 이전 또는 다음 변수값과의 관계식을 세워보는 건데요.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fn, 즉 n번째 피보나치 수가 n-1번째 피보나치 수와 n-2 피보나치 수를 더한 값으로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계식이 있어야 반복문이나 제기함수라는 형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의 개수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피보나치 수열은 아까 변수가 n이라고 했었죠. 근데 변수의 개수가 문제를 풀다 보면 2개 이상인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 경우에는 관계식이 이렇게가 아니라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는 메모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단계는 1번 DP로 풀 수 있는지 점검, 2번 문제 변수를 파악한다, 3번 그 변수들 간의 관계식 또는 점화식을 만든다, 그리고 4번이 바로 메모하기입니다. DP의 가장 컸던 두 가지 포인트, 하나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갠다, 두 번째로는 그 값들을 미리 저장해 놓고 나중에 큰 문제를 풀 때 재사용한다
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메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피보나치 수열을 다이어그램으로 같이 봤을 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들은 이런 식으로 어느 공간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메모하기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메모이제이션이라고 많이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DP에서 중요한 게 메모이제이션이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메모한다는 뜻은 변수값에 따른 결과를 저장한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결과값들을 저장을 할 때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료 구조가 배열입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배열에다가 0번째 인덱스에는 0번째 피보나치 수, 1번째 인덱스에는 1번째 피보나치 수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때마다 그 배열 내에다가 우리가 얻은 값들을 저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큰 문제를 풀 때 저장한 값들을 재사용하게 되겠죠. 그리고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들었지만 n이라는 변수가 있다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관계식도 간단하게 나올 수가 있고 이제 배열 이 값들을 저장하는 자료 구조도 1차원 배열이면 충분한데 나중에 우리가 변수의 개수가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1보다 더 많은 수가 되게 된다면 배열의 차원이 1차원에서는 그 값들을 모두 저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열의 차원이 1차원에서 3차원 또는 뭐 n차원 이런 식으로 더 확장되게 될 수도 있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기저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단계가 DP로 풀 수 있는지 확인, 문제 변수를 파악하고 변수 간의 관계식을 만들고 메모를 한 다음에 바로 기저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기저 상태라는 단어는 우리가 재기함수를 배웠을 때도 한번 언급됐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아마 초기 상태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저 사례랑 동일한 의미이다 라고 제가 부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바로 기저 사례 또는 기저 상태라고 했었는데 그거랑 동일한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문제의 상태라는 뜻이 바로 기저 상태인데 이 기저 상태를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n이 0일 때 그래서 0번째 피보나치 수는 0, 1번째 피보나치 수는 1 이런 식으로 2개의 기저 상태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저 상태들을 파악한 이후에는 미리 배열에다가 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의 함수 호출 방식을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F0과 F2를 미리 배열에다가 저장해 놓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가 기저 상태를 파악한 이후에는 바로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하는 방법이 총 최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바텀업이라는 방법과 그리고 탑다운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텀업 같은 방법은 이제 반복문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거고 여기서는 이제 메모한다라는 의미를 태빌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주로 저희는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하면 탑다운과 바텀업 둘 다에서의 메모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과는 달리 재기 함수를 사용하는 형식을 따르고 그리고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바텀업으로 코드를 구현을 하게 되면 아까 피보나치 수를 예를 들자면 우리가 0과 1을 미리 배열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반복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 다음 피보나치 수를 하나씩 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게 아니라 탑다운인 구조에는 우리가 재기함수와 되게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f가 0 또는 1일 때는 우리가 이전에는 return n이라는 식으로 코드를 구현했었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메모이제이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에다가 저장함과 동시에 그 값을 리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0 또는 1일 때는 그 값 0일 때는 0, 1일 때는 1이라는 값을 dp라는 배열에다가 저장함과 동시에 그 값을 반환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dp라는 배열을 0이라는 값으로 맨 처음에 초기화를 했던 경우에는 했다고 가정을 하자면 이제 dp 배열에 들어가 있는 값이 0이라는 거는 우리가 초기화를 한 이후에 다른 값으로 갱신을 하지 않았다. 즉 피보나치 수열의 결과값을 아직 넣지 않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전에 넣어놓지 않은 값인 경우에는 배열에다가 그 결과값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리턴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현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로 버텀업이 있다고 했었죠. 이건 반복문을 사용하게 됩니다. 왜 버텀업이라고 한다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아래에서부터 계산을 수행하고 이 결과값들을 누적시켜서 전체 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피보나치 수를 다시 예를 들자면 이제 F1과 F0이라는 가장 작은 결과값부터 시작해서 F2, F3, F4, F5 이런 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저 상태부터 목표 상태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피보나치 수열을 예를 들자면 기저 상태인 0번째 피보나치 수 그리고 1번째 피보나치 수를 사용해서 n번째 피보나치 수라는 결과값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바텀업은 태뷸레이션이라는 메모 형식을 사용하는데 사실상 메모이제이션과 동일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왜 굳이 이 단어를 쓰냐라고 한다면 테이블 필링이라고 해서 표에 저장된 값에 직접 접근하여 재활용한다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텀업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아까 봤었던 코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0과 1이라는 값들을 미리 배열에다 저장해 놓고 반복문을 사용해서 다음 n번째 피보나치 수를 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함수를 재기 호출을 할 필요가 없게 되죠. 그래서 시간과 메모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이 코드에 대한 포인트를 짚어드리자면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인트 범위를 넘어가는 값이 들어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출력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우리가 롱롱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롱롱을 그대로 이런 식으로 int라는 자리, 즉 이제 변수의 형식을 넣는 자리에다가 넣게 되면 이제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주로 이제 LL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래 롱롱 dp1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타이프 def를 사용해서 LL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LL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롱롱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면 조금 코드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입니다. 아까는 우리가 바텀업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엔 탑다운인데요. 탑다운은 재기를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왜 탑다운이라고 불리냐면 이제 위에서부터 호출을 시작해서 아래로 쭉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있는 기저 사례까지 보고 다시 그 값으로 목표값을 구하게 된다라는 형식으로부터 나온 이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호출을 시작. 그래서 F5라는 곳에서 호출을 시작하고 기저 상태까지 내려간 다음 F1이나 F0까지 내려간 다음에 그 결과값을 재기를 통해서 전이시켜 재활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기저 상태인 F1과 F0의 값을 이제 F2로 전이시키고 F3으로 전이시키고 F4로 전이시키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F5로 전이시키게 되면서 F5의 값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fn이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dp0의 상태까지 내려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f5라는 값을 찾기 위해서 dp0 또는 1이라는 상태까지 내려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fn을 구하기 위해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f1과 f0이라는 기저 상태까지 내려오게 되겠죠. 그리고 탑다운은 메모이제이션이라는 메모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계산을 완료한 상태값을 미리 메모해 둔다 라고 해서 메모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탑다운을 사용해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코드를 구현한 방식입니다. 재기함수와 굉장히 동일하게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던 코드와 굉장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메모이제이션을 사용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dp라는 배열에다가 우리가 값을 미리 저장하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탑다운의 장점으로는 점화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텀업은 반대로 제기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과 메모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다면, 탑다운은 제기를 사용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점화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이 바로 여기 나와 있죠. DP에는 피보나치 수 n-1 더하기 피보나치 수 n-2다 라는 점화식이 통째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나열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봤을 때 DP로 풀 수 있는 문제인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문제의 변수를 파악하고, 이때 이 변수는 이 어떤 값을 넣었을 때 결과값이 변한다면 그 값을 변수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는 n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변수들과 관계식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는 fn은 fn-1 더하기 fn-2라는 점화식을 세울 수가 있었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메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에다가 주로 메모를 한다고 했었는데, 변수의 수가 많아질수록 1부터 다차원 배열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기저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 상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부분인데,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는 F0과 F1이 기저 상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앞에서 얻었던 정보들, 변수, 점화식, 그리고 기저 상태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구현 방법으로는 바텀업이라는 방식이 있었고 탑다운이라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바텀업은 제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고, 탑다운은 제기를 사용하긴 하지만 대신에 점화식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 해결 과정은 사실 DP에서만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DP 자체는 사실 알고리즘이라고 보기 어렵고 사실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 과정은 DP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문제 해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는 이제 DP를 사용하는 이유, 그리고 DP를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두 가지, 그리고 DP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고, 우리가 배운 이 부분들을 사용해서 이후에 쉬는 시간 이후에 DP 문제를 해결하는 연습을 같이 해보고, 그 이후에 DP의 대표적인 유형 몇 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쉬는 시간은 잠깐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DP 문제 해결하는 연습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습으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방금까지 배웠던 DP, 동적계획법에 대한 중간 점검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계획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었죠. 제일 첫 번째로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쪼갠다. 두 번째는 그 답을 저장해놓고 재활용한다 라고 나눴었죠. 그래서 이 동적계획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최적 부분 구조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이 부분은 이제 부분 문제의 최적 결과값이 전체 문제의 최적 결과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적 경로를 구하기 위해서 A에서 X까지 갈 수 있는 최적 경로, 그리고 X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적 경로, 이러한 최적 결과, 부분 문제의 최적 결과값이 전체 문제의 최적 결과가 돼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DP 문제 해결 과정을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는 중복되는 부분 문제, 그래서 동일한 작은 문제들이 반복하여 나타나야 DP를 사용하는 이유였던 이제 그 답을 저장해놓고 재활용한다. 그래서 이 재활용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대폭 감소하고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들을 모두 만족을 해야 DP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가 아니라 이제 맨 처음에 우리가 봤었던 문제였죠. 피보나치 수 2라는 문제였는데, 우리가 n은 90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을 보고
일반적인 재기함수를 사용했을 때 시간 초과가 나는 것을 같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DP를 풀어야겠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최적 부분 구조라는 조건도 만족을 하게 되고, 왜냐하면 피보나치 수 n-1, n-2라는 값을 구하게 되면 피보나치 수 m이라는 값을 구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최적이라는 결과값은 필요하지 않고 그냥 결과값만 필요하면 되니까 최적 부분 구조를 성립할 수 있고,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 문제가 있는 것도 우리가 함수 호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F0, F1, F2, F3 이러한 부분 문제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DP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연산 과정을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DP를 사용하면 되겠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수는 변수가 n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n번째 피보나치 수를 출력한다라는 이제 구해야 하는 답을 보통 보면 우리가 변수를 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n이라는 변수에 따라서 피보나치 수의 값이 변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점화식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파악했었던 변수들 간의 이제 관계식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fn은 fn-1 더하기 fn-2라는 점화식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 문제는 이제 점화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쉬운 편에 속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점점 어려워질수록 사실 변수를 파악하는 게 어려운 문제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점화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점화식을 세우는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문제들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문제들을 풀면서 점화식을 세울 수 있는 실력을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점화식까지 구했다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값들을 메모를 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메모를 할 때 어떤 형식으로 메모를 할지 정해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변수가 여러 개가 된다면 이제 1차원 배열만으로는 정보를 저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차원 배열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자료 구조를 사용해서 결과값들을 메모를 할지 이 단계에서 정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는 DP라는 배열, 1차원 배열에다가 이제 n이라는 값이 들어가면 n번째 피보나치 수를 뜻한다 라고 미리 메모를 해두면 좋겠죠. 그리고 기저상태입니다. 기저상태는 재기함수에서도 배웠듯이 초기 상태를 뜻하는 건데요. 이 피보나치 수의 경우에는 0번째인 피보나치 수가 0, 1번째 피보나치 수가 1이라는 기저상태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피보나치 수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과 탑다운이라는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나중에 문제를 좀 풀시다 보면 좀 쉬운 문제들은 그래도 두 가지 방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지만 점화식이 조금 복잡해지게 된다면 두 가지가 아닌 한 가지 방식을 사용했을 때 조금 더 코드 구현이 쉬워진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가 탑다운 같은 경우에는 재기함수를 사용한 대신 점화식을 볼 수 있지만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기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반복문을 사용해가지고 구현을 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탑다운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바텀업을 사용하는 경우가 조금 더 편한 문제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크게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둘 다 가능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갖고 온 문제 2 곱하기 n 타일링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한 1분 동안 읽고 어떻게 변수를 정하고 어떻게 점화식을 세우고 어떤 기저 상태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2 곱하기 n이라는 크기의 직사각형, 이런 식으로 직사각형을 1 곱하기 2,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길게 뻗어져 있는 타일 하나랑 2 곱하기 1, 이런 식으로 세로로 뻗어져 있는 타일, 이 두 가지 타일을 사용해서 어떻게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의 수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이 문제를 DP로 풀 수가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 두 가지 조건으로는 최적 부분 구조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 문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는데, 첫 번째로 최적 부분 구조를 본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 곱하기 4라는 직사각형을 채워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 앞에 나와 있는 2 곱하기 1 타일 2개, 1 곱하기 2 타일 2개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2 곱하기 5라는 직사각형을 만든다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단순히 2 곱하기 1이라는 타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 문제, 2 곱하기 4라는 부분 문제를 사용해가지고 여기서 구한 방법의 수가 거기 플러스 이걸 하나 붙인 거, 즉 2 곱하기 5라는 5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의 수랑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A에서 X로 가고 X에서 B로 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A에서 X까지 가는 그 부분 문제가 바로 2 곱하기 4라는 4의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겠고, X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가 바로 그 2 곱하기 4라는 직사각형에다가 2 곱하기 5라는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의 수, 지금 뭐 n가지가 x가지가 된다고 해봅시다. 그럼 x가지에다가 2 곱하기 4라는 직사각형을 2 곱하기 5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는 단순하게 이거를 이제 오른쪽 또는 왼쪽에 넣는다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2 곱하기 5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는 2 곱하기 4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였던 x, 그리고 2 곱하기 4의 직사각형을 2 곱하기 5의 직사각형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의 수, 뭐 2라고 한다면 2 곱하기 5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수는 방법의 수는 총 2x,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채울 수가 있다. 그래서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전체 결과값의 최적 결과값이 부분 문제의 최적 결과값을 활용해서 전체 문제의 최적 결과값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중복되는 부분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 2 곱하기 4 직사각형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의 수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예시에서는 2 곱하기 5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에도 활용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2 곱하기 6 크기의 직사각형, 즉 n이 4보다 더 큰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에도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6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운다고 하면 여기 2 곱하기 4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거에다가 2 곱하기 1 타일을 2개를 붙이거나 뭐 1 곱하기 2 타일을 2개 붙이거나 해가지고 그 방법의 수를 또 구한 다음에 우리가 이미 구했었던 2 곱하기 4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에다가 뭐 곱해주거나 뭐 더해주거나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구한 그 방법의 수 2 곱하기 n 뭐 k라고 해봅시다. 2 곱하기 k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미리 구해놨다면 이제 그 결과값을 사용해서 그 이후에 있는 k보다 더 큰 값이 들어갔을 때 그 방법의 수를 구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문제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봐봐야 될 게 변수인데요. 변수는 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을 보고 결정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가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수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방법의 수는 n이라는 값이 변함에 따라서 방법의 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개 변수 혹은 변수는 여기서 n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n은 이제 그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된다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점화식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점화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화식을 세우기 전에 한번 이제 기저 상태를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저 상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2 곱하기 1인 상태, 그 경우에는 이거 하나겠죠. 그래서 이거 하나를 구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 그래서 dp1은 n이 1일 때는 1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dp2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본다면 이제 2 곱하기 2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은 지금처럼 2 곱하기 1 타일 2개를 사용해가지고 정사각형으로 채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1 곱하기 2 타일 2개를 사용해서 정사각형을 채우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한 가지 해가지고 dp의 2 같은 경우에는 2가 되게 되겠죠. 뭐 이런 두 가지 상태가 지금 초기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고, 점화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을 같이 보면서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식을 그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n, 즉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라고 했을 때 이제 fn-1은 지금 아까처럼 2 곱하기 5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운다고 했을 때 2 곱하기 4 크기의 직사각형에다가 2 곱하기 1 타일을 하나 붙이면 된다고 했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이 타일을 계속 오른쪽으로 붙인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여기 2 곱하기 4 직사각형에다가 2 곱하기 1 타일을 오른쪽에 하나 붙인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왜 여기다가 n-1을 더했냐라고 한다면 이제 2 곱하기 3 크기의 직사각형도 있을 거예요. 그거는 이걸 보면 되겠죠. 이게 2 곱하기 3 크기의 직사각형인데 2 곱하기 3 크기의 직사각형에다가 지금은 이게 오른쪽에 있지만 이제 우리가 그냥 계속 왼쪽 말고 오른쪽에다가 타일을 계속 채운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2 곱하기 3 크기의 직사각형에다가 2 곱하기 2 크기의 직사각형을 붙이는 방식이 되겠는데, 근데 2 곱하기 2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식이 우리가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채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채우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2 곱하기 4 크기의 직사각형을 2 곱하기 5 크기의 직사각형을 만들 때 이거 하나를 채우는 것과 이제 그 방법이 겹치게 됩니다. 경우가. 그래서 사실상 동일한 경우로 취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우는 방법은 이제 여기에 포함되게 되고, 즉 2 곱하기 3 크기의 직사각형을 만들 때 포함되는 방법이 되게 되고, 그게 아니면 이제 가로로 세우는 방법이 바로 이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 곱하기 4 크기의 직사각형 이렇게를 채우는 방법, 2 곱하기 5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으로는 2 곱하기 4 크기의 직사각형에다가 2 곱하기 1 타일을 2 곱하기 1 타일을 오른쪽에다가 붙이는 방식이 바로 이게 되겠고, 2 곱하기 3 크기의 직사각형에다가 2 곱하기 2 크기의 직사각형을 붙이는 방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 방법도 있는데 이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은 여기에 포함되고 이 방법이 여기에 포함되게 돼서 점화식이 fn은 fn-1 더하기 fn-2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를 하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1이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1차원 배열만으로도 우리가 정보들의 결과값을 저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는 당연히 이제 dp의 n, 1차원 배열의 형식으로 메모를 하게 될 거고, 이 값은 2 곱하기 n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표현하는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저 상태를 우리가 두 개를 미리 봤었던 이유가 바로 점화식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정보가 두 개이기 때문에 기저 상태도 당연히 두 개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dp1은 1, dp2는 2 라는 기저 상태를 미리 정하고 갈 수가 있고, 그리고 구현을 할 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버텀업과 탑다운 둘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집에서 혼자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해가지고 구현하는 방법을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텀업은 반복문을 사용하면 되고 탑다운은 제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하나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구현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도
보기 전에 일단 이 문제가 단순히 2 곱하기 n 크기의 직사각형을 채우는 방법의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뒤에 보시면 17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한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 엄청 커지는 값이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커지는 값, 예를 들어서 롱롱 인트 범위도 넘어가고 롱롱의 범위까지 넘어가게 된다면 그 이후에는 우리가 수를 표현할 수 있는 더 큰 게 이제 unsigned 롱롱도 있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unsigned 롱롱의 범위까지 넘어간다고 치면 우리가 이 값을 출력을 하는 방법, 이제 다른 숫자의 형식으로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출력한다 라는 방식을 통해서 답을 출력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나머지를 출력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배우셨겠지만 퍼센티지라는 모듈러 연산을 사용을 하는데, 이 모듈러 연산을 사용할 때 이제 필요한 몇 가지 이 연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더하기를 사용할 때도 모듈러 연산을 계속 진행을 해도 다 동일한 결과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모듈러 연산에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들이 있는데, 그 이론들을 먼저 검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 그 모듈러 연산을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로 만들기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한번 1분 동안 읽어보고 변수, 점화식, 기저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이 n을 1로 만들 수 있는 이제 연산의 횟수의 최소값을 출력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수 x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x가 3으로 나누어 떨어질 때, 즉 3의 배수일 때는 3으로 나눈다, 2의 배수일 때는 2로 나눈다, 또는 1을 뺀다 라는 세 가지 연산을 사용해서 1로 만드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DP를 사용할 수가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첫 번째 조건인 최적 부분 구조라는 조건을 고려를 해본다면, 일단 이 n에 대한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죠. 3으로 나눈다, 2로 나눈다, 1을 뺀다 라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었는데, 이 선택지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이 3으로 나눠 떨어지는 수라고 했을 때 3으로 나눴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3으로 나눴던 이 연산을 수행한 이후의 값, 즉 3분의 n이라는 값에서 우리는 또 이 세 가지 선택지를 또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a에서 b까지 갔을 때 a에서 x, x에서 b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a에서 x까지의 최적 결과값이 이제 전체 a에서 b까지 갔을 때 최적 결과값,
해당이 돼야 된다고 했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n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의 연산을 할 때마다 하나의 단계를 거쳐가면서 결국에는 1이라는 결과값 1로 만들기, 그래서 1이라는 곳에다가 도달을 할 때까지 연산을 하나씩 진행을 할 건데, 그 연산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서 n에서 어떤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만약에 연산을 할 수 있는 최소값, 예를 들어서 n 그리고 어떤 단계가 있다가 맨 마지막에 2 그리고 1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2에서 1까지 가는 연산의 횟수는 뭐 당연히 2로 나누거나 1을 빼는 거기 때문에 1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n에서 2까지 가는 연산의 횟수의 최소값을 우리가 뭐 구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n에서 2까지 가는 연산의 횟수의 최소값에다가 2에서 1까지 가는 연산 횟수의 최소값이 모두 이제 최소값이라는 최적의 결과값을 가질 때 전체 문제, 즉 n에서 1까지 가는 거의 최적 결과값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분 문제, 즉 n에서 이제 중간에 있는 단계까지, 중간에 있는 숫자까지 갈 수 있는 최적 결과값이 바로 n에서 1까지 가는 최적 결과값에 포함이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 부분 구조라는 조건은 만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중복되는 부분 문제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전에 예를 들어서 5에서 1까지 갈 수 있는 연산 횟수의 최저값을 미리 구해놨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이후에는 n에서 5까지 가는 연산 횟수의 최소값만 구한다면 n에서 1까지 갈 수 있는 연산 횟수의 최소값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리 예를 들어서 i라고 했을 때 임의의 변수 i에서 1까지 갈 수 있는 연산 횟수의 최소값을 미리 어디다가 저장을 해둔다면 우리가 n에서 1까지 가는 연산 횟수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값을 사용하고 n에서 i로 가는 연산 횟수의 최소값만 구하게 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부분 문제도 있다. 왜냐하면 뭐 n-1에서 i까지 가는 최소값, 1까지 가는 최소값을 구할 때도 그 n-1에서 i까지 가는 최소값만 구한다면 우리가 i부터 1까지 가는 최소값은 미리 구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저장해 놓은 값을 재사용할 수 있다. 즉 게다가 이제 부분 문제들이 중복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중복되는 부분 문제라는 조건도 만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를 같이 볼 건데요. 변수 같은 경우에는 구해야 하는 값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구해야 하는 값이 정수 n이 주어졌을 때 위와 같은 연산 3개를 적절히 사용해서 1을 만들려고 한다. 근데 이때 연산을 사용하는 횟수의 최소값을 출력하시오. 그래서 연산을 사용하는 n부터 1까지 가는데 그때의 연산을 사용하는 횟수의 최소값을 출력하는 건데, 일단 변수처럼 생긴 게 n밖에 없긴 해요. 그래서 n을 살펴봤는데 n의 값이 달라질수록 이 최소값이 계속 달라지는 것도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부터 1까지 가는 최소값과 6부터 1까지 가는 최소값은 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n에 따라서 결과값이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n, 즉 초기 정수값이 바로 우리 문제의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점화식입니다. 이 점화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연산을 3개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n에서 3분의 n으로 넘어갈 때, 그리고 n에서 2분의 n으로 넘어갈 때, n에서 n-1로 넘어갈 때, 이런 식으로 3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n에서 1로 갈 때 한 번에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몇 단계를 겹쳐가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우리는 이제 n을 3으로 나눈 3분의 n인 경우에 횟수의 최소값, 그리고 2분의 n일 때 1까지 가는 횟수의 최소값, 그리고 n-1에서 1까지 가는 횟수의 최소값을 모두 미리 구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n에서 n에서 3분의 n, n에서 2분의 n, n에서 n-1까지 가는 연산의 횟수는 1이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연산을
수행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 세 횟수의 최소값 플러스 1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이제 n 횟수의 최소값 dpn이라고 한다면 dpn이 되겠죠. 그래서 dpn은 이제 3분의 n dp 3분의 n 그리고 dp 2분의 n 그리고 dp n-1 이라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연산의 횟수가 최소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최소가 되는 이제 방법 플러스 1을 한 값이 바로 dpn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dpn을 우리가 메모를 할 건데 이 dpn은 말씀드렸다시피 연산을 하는 횟수의 최소값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저 상태는 우리가 이제 이미 1인 상태에서는 1로 만들기 위해서 0번의 연산만 수행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저 상태는 당연히 dp가 1일 때 그때 0이라는 값을 갖게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위에서 얻은 정보들로 이 문제도 이제 구현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글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dp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도 볼 수 있었고, 이 문제의 변수는 초기 정수값인 n이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점화식은 이제 3으로 나누었을 때의 값, 그 dp값, 그리고 2로 나누었을 때의 dp값, 1로 뺐을 때의 dp값,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최소로 연산하는 횟수에다가 1을 더한 값이 우리의 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메모는 이제 dpn이라고 했을 때, 왜냐하면 변수가 하나니까 1차원 배열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1차원 배열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dpn은 n을 1로 만들기 위한 연산 횟수의 최소값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기저 상태는 이미 n이 1인 경우에는 1로 만들기 위해서 0번의 연산 횟수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기저 상태가 되게 됩니다. 이 dp1이.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 구현이 바텀업과 탑다운으로 둘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텀업으로 하게 된다면 반복문, 탑다운으로 하게 된다면 재기의 형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다음 문제도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조건이 복잡해가지고 한번 2분 동안 읽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도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이제 집이 n개가 있고 1번부터 n번 집까지 순서대로 있을 때 이 집들을 빨강, 초록, 파랑 중에서 하나의 세 개로 칠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각각 칠하는 비용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이제 아래 규칙을 만족하면서 모든 집을 칠하는 비용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거를 한 단어로 말을 하자면 어떤 임의의 집과 인접해 있는 집은 이제 같은 색으로 칠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의 수가 주어지고 그리고 각각
이제 그 집을 빨강, 초록, 파랑으로 칠하는 비용이 이제 몇 번째 집인지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값들을 이제 입력으로 주어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집을 칠하는 비용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가 DP로 풀 수 있는지를 같이 보자면, 일단 첫 번째 조건이었던 최적 부분 구조를 고려해 보자면, 이제 거기서 부분 문제의 최적 결과값이 전체 문제의 최적 결과값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도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1부터 i번째까지의 집을 칠하는 비용의 최소값은 i부터 n번째까지의 집을 칠하는 최소값과 이제 그 최저값 플러스 최저값을 하면 이제 전체 문제의 최저값이 되겠죠. 여기선 최소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 이제 최적 부분 구조를 만족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A에서 B까지 갔을 때 A에서 X까지, X에서 B까지의 최적 결과값을 갖게 되면 전체 문제의 최적 결과값을 갖게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적 부분 구조라는 조건은 만족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조건이었던 중복되는 부분 문제 조건을 보게 된다면 이것도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i번째까지 1번 집부터 i번째 집까지 보게 된다면 그 값들을 더 쪼개고 때 이제 미리미리 1부터 j까지 구한 값, 1부터 j까지의 그 모든 집을 칠하는 비용, 1부터 j까지의 집을 칠하는 비용의 최소값에다가 j부터 i까지 집을 칠하는 비용의 최소값, 그리고 i부터 n까지 집을 칠하는 비용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만약에 1부터 j까지의 그 최저값을 미리 구해놓고 어디다 저장을 해놓는다면 우리가 나중에 1부터 n까지, 즉 전체 문제의 최저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재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부분 문제로 계속 쪼갰을 때 중복되는 부분 문제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구했던 최소 비용 값을 재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이었던 중복되는 부분 문제도 만족을 하게 되기 때문에 DP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변수를 같이 한번 정해볼 건데요. 이 문제에서 구하는 값은 이제 아래의 규칙을 만족하면서 모든 집을 칠한 비용의 최소값이라고 나와 있는데, 근데 이 비용들이 이제 집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비용들이 계속 입력으로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n. 왜냐면 1부터 n까지의 집이라고 했었는데 이 n의 값이 5, 6, 7 이런 식으로 바뀔 때마다 이 최소값은 계속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일단 변수로 n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색을 칠할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잖아요. 빨강으로 칠했을 때 1일 수 있고, 초록으로 칠했을 때 5, 파랑으로 칠했을 때 4, 이런 식으로 비용이 달라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있는 i번째 집을 빨강으로 칠할지, 초록으로 칠할지, 파랑으로 칠할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조건에 의해서 거기에 인접한 집들은 같은 색으로 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해당 집을 어떤 색으로 칠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걸 결정해주는 아주 좀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집을 어떤 색으로 칠하는지도 이 문제의 변수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i번째 집을 빨강으로 칠했을 때는 인접한 거를 초록과 파랑으로밖에 못 칠하고, 초록으로 칠했을 때는 빨강과 파랑, 파랑으로 칠했을 때는 빨강과 초록으로밖에 인접한 집들을 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집을 칠하는 색도 변수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n과 예를 들어서 컬러의 C를 따가지고 이제 C가 빨강, 초록, 파랑 0, 1,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했을 때 이제 C도 변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점화식을 같이 한번 세워보자면 일단 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먼저 본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두 개의 변수의 관계식 그리고 기저 상태를
또는 이제 결과값을 어떻게 저장할 거냐라고 한다면 일단 변수가 두 개니까 일단 1차원 배열에는 이 두 가지 정보들을 다 저장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몇 번째 집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무슨 색으로 칠하는지에 대해서에 따라서 이제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개이니까 2차원 배열을 사용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원 배열을 사용하게 됐을 때 dp i번째 집을 칠했을 때 근데 만약에 그 집을 빨강으로 칠했을 때 그 값을 이제 뭐 dpi의 0번째에 넣고 초록으로 칠했을 때는 dpi의 1번째, 파랑으로 칠했을 때는 dpi의 2번째에 넣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메모에는 dpi의 c는 이제 i번째 집을 c로 칠했을 때 이제 1에서 그 i번째 집까지의 최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메모를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 메모를 사용해가지고 점화식을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 조건에 의해서 집을 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dpi는 뭐 c가 우리가 구해야 하는 값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c가 아닌 이제 다른 색들로 칠했을 때의 최소 비용에다가 내가 현재 이 집을 c로 칠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을 더한 값이 바로 점화식이 되겠죠. 그리고 기저 상태는 당연히 이제 1번째 집을 칠했을 때는 맨 처음으로 주어지는 이제 비용이 바로 그 1번째부터 1번째 집까지 칠하는 비용이 되기 때문에 각각 dp1에다가 이제 1의 c는 이제 코스트 c가 되겠죠. 코스트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입력받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식으로 기저 상태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얻었던 정보를 통해서 이 문제의 코드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자면 dp를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문제를 판단했었죠. 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변수는 i가 바로 그 몇 번째 집인지를 표현한다고 했었고 c가 그 i번째 집을 칠한 색. 그래서 c는 빨강, 초록, 파랑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메모를 먼저 보자면 이제 dpi의 c는 i번째 집을 C색으로 칠했을 때 1에서 i번째 집까지의 최소 비용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메모에 의해서 점화식을 세우게 된다면 우리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dp의 i-1 그러니까 이제 i-1번째까지 구한 i-1번째 집까지 칠한 거.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집을 c로 칠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임의로 a와 b라는 c와 다른 변수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빨강색이면 얘는 초록색이 되고 얘는 파란색이 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우리가 이 집을 빨간색으로 칠하자라고 결정을 했다면 그 값은 우리가 이전까지의 집을 초록색으로 칠했을 때의 그 최소 비용과 이전까지의 집을 파란색으로 칠했을 때 그때 최소 비용 중에서도 이제 최소를 구한 다음에 이제 그 최소에다가 내가 현재 이 집을 C색으로 칠했을 때 드는 코스트를 이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바로 뭐냐면 여기 우리가 비용이 1번 집부터 계속 주어지잖아요. 빨강, 초록, 파랑인지에 대해서 이제 빨강인지 초록인지 파랑인지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니까 i번째 집을 C라는 색으로 칠했을 때 드는 비용을 이제 진짜 칠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때 드는 비용을 합해준 거. 그러니까 이전 집까지 i번째 1번째 집까지 칠했을 때 조건에 의해서 칠했을 때 드는 최소값 플러스 우리가 지금 집을 칠했을 때 드는 비용을 더한 값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얻어야 하는 값인 i번째 집을 C색으로 칠했을 때 지금 i번째까지 집까지 그 드는 최소 비용이 되겠죠. 네. 그리고 기저 상태는 이제 여기서는 제가 0이라고 표현을 했었네요. 사실 이거는 0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만약에 0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0 그냥 아예 아무것도 칠하지 않았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1번째부터 1번째까지 칠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dp1에다가
이제 그 0이라는 곳에는 대신 각각 그 집들을 칠하는 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코스트 1의 C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DP 1의 C 그리고 코스트 1의 C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현은 이제 제가 둘 다 해보긴 했었는데, 이제 바텀업과 탑다운, 그러니까 바텀업은 반복문으로 하는 거, 탑다운은 재기로 하는 거. 네, 이 문제는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바텀업을 하게 된다면 이제 1번째 집부터 n번째 집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탑다운은 n번째 집을 칠하기 위해서 이제 n-1번째 집을 보고 n-1번째 집을 칠하기 위해서 또 n-2번째 집을 보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 조건에 의해서 각각 그 집을 칠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다양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록색으로 칠한다고 하면 빨간색, 파란색, 그럼 이 빨간색으로 칠한다고 하면 뭐 초록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가 되게 거미줄처럼 되게 많이 나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텀업으로 구현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1번째 집부터 어떤 걸 칠할지를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이제 2번째 집에 있는 집의 색을 뭘로 칠할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쉬웠던 걸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수가 뭐인지 정하고 점화식이 어떻게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배열에다가 어떻게 이 값을 저장할지 생각해 본 다음에 기저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문제를 통해서 알게 된다면 구현하는 것은 여기 위에 있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구현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녹화본이라서 제가 질문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이 녹화본을 보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면 이제 언제든지 자유롭게 디스코드 초급 질문방에다가 올려주시면 이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총 문제 3가지를 통해 가지고 DP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같이 연습을 해봤는데요. DP 문제 풀이에 대한 팁을 조금 더 드리자면, 맨 처음에 우리가 DP를 풀 수 있는 문제인지를 확인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냥 문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문제를 풀어라 라고 했을 때 DP라고 제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이제 완전 탐색이나 백트래킹, 우리가 저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이 아이디어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제일 먼저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재기함수로 완전 탐색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재기함수를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히 탑다운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DP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 문제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작은 문제에서 구한 답이 큰 문제에서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자 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래서 DP의 사용 조건에 부합하는지 그때 돼서 확인을 해봐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돼서 만약에 이 조건에 부합한다 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제 메모이제이션, 그러니까 DP의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도 좋다 라고 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DP의 대표적인 문제 유형들을 몇 가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LIS가 있고 LCS가 있고 냅색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LIS는 이런 식으로 원래 풀이 되어 있는 단어였는데, 이걸 한글로 직역을 하자면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을 구하는 유형이고, LC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longest common subsequence라고 해서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 그리고 냅색이 영어로 배낭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배낭 문제라는 문제 유형도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인 LIS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 LCS와 냅색은 조금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는 형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LIS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자면, 아까 말했듯이 LIS는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입니다. 근데 여기서 부분 수열이 대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어떤 수열이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수열에서 일부 원소를 뽑아내서 만든 새로운 수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열에서
만약에 회색으로 칠하는 원소들이 우리가 선택한 원소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 수열은 1, 5, 8, 7이 들어간 부분 수열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증가하는, 즉 이제 오름차순을 유지하면서 가장 길어야 하는 수열을 뜻하는 게 바로 LIS입니다. 그래서 가장 길면서 오름차순을 유지한다고 했으니까 2, 3, 5, 6, 7을 선택하게 되면 오름차순을 유지하게 되기도 하면서 이 수열 중에서는 가장 긴 부분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2, 3, 5, 6, 7이 들어간 이 부분 수열이 바로 이 수열의 LIS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LIS는 항상 모든 수열마다 하나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2, 3, 5, 6, 7도 이제 LIS가 될 수 있겠지만 1, 3, 5, 6, 7을 해도 가장 길면서 오름차순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 수열도 LIS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로 결정되진 않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LIS 문제 유형을 사용하는 제가 문제를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문제 이름부터 벌써 LIS의 의미를 담고 있죠.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게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의 길이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LIS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 수열 같은 경우에는 LIS의 길이가 4가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 문제를 DP로 사용할 수 있는지, DP로 풀 수가 있는지 같이 한번 봐본다면 최적 부분 구조라는 조건에서는 이제 가장 긴 수열의 길이에다가 계속 갱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4부터 3까지 봤을 때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 그 다음에 5를 봤을 때 또 갱신하고, 만약에 해당된다면 갱신하고, 8을 봤을 때 해당된다면 갱신하고, 이런 식으로 원소를 하나씩 보면서 수열이 길어질 때 그때 각각의 LIS를 계속 구해나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전체 수열에 대한 LIS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적 부분 구조라는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도 볼 수 있고, 두 번째 조건이었던 중복되는 부분 문제라는 조건도 우리가 현재 위치부터 LIS 길이가 얼마인지 계속 탐색을 했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이라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처음부터 1까지의 수열 중에서 LIS 길이가 얼마인지, 지금은 이제 1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보고, 그 다음에 더 길어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더 길어지는 걸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갰을 때 중복되는 부분 문제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DP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 변수를 같이 한번 구해볼 건데, 이 문제는 이제 구하는 게 수열 A의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의 길이를 출력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수열의 크기, 이 수열을 이제 그 변수가 우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전체 수열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i번째까지 봤을 때의 LIS 값도 변하고 LIS의 길이는 1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이라는 곳까지 봤을 때 LIS의 길이는 2, 5라는 곳까지 봤을 때 LIS의 길이는 3,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현재 위치에 따라서 LIS의 길이가 변하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재의 위치가 어디인지가 바로 이 문제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화식으로는 이제 우리 이 문제 유형을 같이 배워보면서 설명을 하게 되겠지만,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까지의 LIS의 길이는 이제 계속 갱신을 해나간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씩 위치를 뒤로 옮겨가면서. 그래서 이전까지의 이제 LIS 길이보다 더 길이가 있을 때, 이제 만약에 내가 1까지 봤을 때 LIS 길이가 여기 앞에서 뭐 1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 플러스 1을 할 수 있고 플러스 1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갱신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메모를 할 때는 우리가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1차원 배열만으로도 결과값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pi는 여기서 i라는 현재 위치까지의 LIS 길이가 될 거고요. 그리고 기저 상태는
이제 우리가 LS가 가장 작은 상태일 때, 그래서 i가 만약에 맨 앞에 있는 경우, 그래서 인덱스가 0이라고 했을 때, 그때의 LRS 길이는 당연히 1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으로도 부분 수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오름차순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긴 부분 수열이 되기 때문에 이제 DP의 가장 0번째 혹은 인덱스 0으로 시작하면 0, 1로 시작한다면 1.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인덱스까지의 LRS의 길이는 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DP가 가능하다고는 이제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성립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 변수는 i, 즉 현재 위치를 표현하는 변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화식은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는데, 이제 현재 거보다 더 큰 경우가 더 나타난다면 그 경우에 갱신을 해준다 라는 점화식인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PI라고 우리가 메모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의 뜻은 이제 i까지, 현재 인덱스가 i라고 했을 때 그 i까지의 LIS 길이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저 상태는 이게 조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가장 첫 번째 인덱스인 경우에 1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현은 주로 버텀업으로 이제 LIS의 풀이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복문의 형식으로 구현을 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보면 왜 이거인지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초기 상태라는 게 내가 만약에 내 지금 수열만 봤을 때, 내가 지금 내 현재 위치의 숫자만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가능한 얘기가 되는데, 같이 한번 뒤에서 알아보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DP라는 배열 안에다가 우리가 각각의 LRS 길이 값을 저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4를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이 수를 바라봤을 때 4까지의 LRS 길이 값은 이거 하나가 딱 들어간 거겠죠. 4가 들어간 거. 그래서 1이라는 값이 DP4에 해당하는 인덱스에다가 1이라는 값으로 DP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값이 이제 2입니다. 그래서 2 같은 경우에도 2 혼자만으로도 LIS가 충족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도 동일하게 LIS 값으로 1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바라보는 게 4입니다. 이제 우리가 점화식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J값이 바로 i보다 작으면서 1보다 큰, 그러니까 i보다 작은 인덱스들을 하나씩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조금 더 큰 값이 있으면 그 값으로 갱신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i값은 2고 J값은 4가 되게 됩니다. 근데 LIS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오름차순을 유지하는지부터 그 조건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2가 4보다 작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가 2의 LIS에 포함이 될 수가 없겠죠. 2가 4의 LIS에 포함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점화식은 이제 갱신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제 1이라는 값으로 2에 채워지게 되고, 그 다음으로 보는 게 1이게 되겠죠. 근데 1도 동일하게 4를 봤을 때 이제 1은 4보다 작기 때문에 점화식을 사용할 수가 없고, 2도 1보다, 그러니까 1이 2보다 작기 때문에 오름차순을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점화식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1도 동일하게 1이라는 값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3을 보게 되는데요. 3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로 초기화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바라봤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3이 4보다 작기 때문에 점화식을 사용할 수가 없지만, 그 다음 인덱스였던 J가 이제 2에 오게 된다면 3이 2보다 크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오름차순의 성립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점화식을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i가 3이고 J가 2이기 때문에 i 자리에는 3, J 자리에는 2가 들어오게 돼서 DP3의 값은 이제 max3, DP3, 지금 현재 값이랑 이 값을 비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DP2 플러스 1, DP2는 지금 1의 값을 갖는다고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값 플러스 1을 한 값은 2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DP3의 값보다 더 큰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DP3의 값은 2로 갱신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1도 바라봤을 때 3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오름차순을 유지함으로 점화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의 경우에도 dp3 그리고 이번엔 j가 1이기 때문에 dp1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1 플러스 1인 2와 2의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값은 따로 갱신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바라본 게 5겠죠. 그래서 i가 5까지 넘어왔을 때는 동일하게 1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으로 4, 2, 1, 3 이 순으로 j가 넘어간다고 봤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봤던 이 5가 j가 3이 왔을 때 그때도 5가 3보다 크기 때문에 점화식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dp5의 값이 3이고 dp3 플러스 1의 값이 2 플러스 1이겠죠. 그래서 3이라는 값으로 아니다. 그 dp5의 값이 아마 이제 앞에서 어떤 일정한 수가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아마 그 수가 이제 dp3 플러스 1이라는 값보다 작게 될 거예요. 2라는 값으로 아마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라는 값보다 3이라는 값이 더 크기 때문에 3이라는 값으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8도 동일하게 i가 8까지 넘어왔을 때 1로 초기화를 해주고 4, 2, 1, 3, 5 이 순으로 하나씩 j가 옮겨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마지막인 j가 5에 왔을 때도 동일하게 조건을 만족하고 점화식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면서 8은 4라는 값으로 이제 dp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4로 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6을 봤을 때는 이제 4, 2, 1, 3, 5를 봤을 때 이제 6이 5보다 크기 때문에 이번에는 j가 5로 들어갔을 때의 값으로 갱신되게 돼서 이제 3 플러스 1 해서 4의 값으로 갱신되게 되고 j가 8까지 넘어왔을 때는 6은 8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점화식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에 7인 경우에도 처음에 1로 초기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4, 2, 1, 3, 5, 8, 6까지 봤을 때 6보다 7이 더 크기 때문에 동일하게 점화식을 사용을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dp7이라는 값은 dp6 플러스 1 그래서 5라는 값으로 갱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여기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 1, 2, 3, 4, 4, 5 중에서 가장 최대값은 5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dp 배열 중에 최대값이 바로 그 수열의 LIS의 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들었던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 되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i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돌아다니면서 j도 동일하게 i가 되기 전까지 0번째부터 i번째까지 돌기 때문에 i는 0부터 n까지 돌고 j는 0부터 i까지 돌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는 총 5의 n제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의 범위를 들여다 봤더니 이제 n이 10의 3승, 10의 3제곱이어가지고 n제곱을 해도 이제 주어진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 말고도 가장 긴 부분, 증가하는 부분수열 2라는 문제에서는 n의 값이 10의 6승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경우에 이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풀게 되면 시간 복잡도가 주어진 시간보다 더 넘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풀게 됐을 경우에는 시간 초과가 뜨게 됐겠죠. 그래가지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수열 이 문제에서는 여기 왼쪽에 있는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되고 사실 이 LIS는 두 가지 풀이 방식이 있는데 5의 n제곱 풀이 우리가 방금까지 봤던 5의 n제곱 풀이와 5의 n로그 n 풀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5의 n로그 n 풀이는 이분 탐색을 이용하는 LIS 풀이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다음 시간인 7회차 이분 탐색과 분할 정복에서 같이 배워볼 예정입니다. 간단히 일단 소개를 드리자면 이분 탐색을 이용한 LIS 풀이 방법은 이 LIS를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위치에다가 수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 최적의 위치를 찾을 때 lower bound라는 함수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 함수가 5의 n로그 n만의 그 위치를 찾아주기 때문에 바로 5의 n로그 n이라는 시간 복잡도로 이 LIS를 풀이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 문제도 5의 n로그 n 방법을 사용했을 때 풀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 이런 식으로 이제
n의 범위를 한번 확인을 하고 만약에 5n제곱으로 풀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방법을 사용해도 좋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분 탐색을 사용한 LRS 풀이 방법을 사용한 이후에는 이제 n이 무수하게 커졌을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우리가 7회차에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유형으로 LCS가 있습니다. LRS는 가장 긴 증가하는 부분 수열이었다면 LCS는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백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이제 두 가지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의 길이를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뜻은 사실 이거 말 그대로 두 개 문자열이 주어졌을 때 가장 긴 공통 부분 수열을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보자면 이 문자열과 여기 문자열의 LCS는 ACA 그리고 ACA 그리고 K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ACAK, ACAK 해서 LCS가 ACAK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변수를 주로 두 문자열의 인덱스 i와 j로 주로 갖게 되고요. 그 이유는 이제 문자열이 두 개니까 이 문자열에서 돌아다닐 인덱스 i와 여기 두 번째 문자열에서 돌아다닐 인덱스 j를 주로 변수로 갖게 되고 우리가 dpij를 주로 그래서 0부터 i까지 여기에서 돌아다니는 인덱스 값까지의 문자열과 두 번째 문자열에서 돌아다니는 0부터 j까지의 문자열 중에서 이제 그걸 고려했을 때의 LCS 길이를 주로 dpij라는 곳에다가 저장을 해놓게 됩니다. 그리고 기저 상태는 이제 dp00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도 들여다보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LCS가 길이가 0이 되기 때문에 기저 상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점화식은 이제 같이 한번 간단하게 어떻게 LCS가 진행되는지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DP 배열을 채운다고 했을 때 일단 00은 0으로 채워주고 그리고 여기다가는 모두 일단 0을 채워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문자열과 여기 있는 문자열의 각각 LCS 길이 그때까지 고려했을 때 LCS 길이를 하나씩 집어넣어 줄 거예요. 그런데 이제 A하고 C는 같지 않기 때문에 0을 계속 집어넣어주고 C하고 C가 여기서 한번 겹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은 문자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값에다가 왼쪽 위 대각선 값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넣게 됩니다. 그래서 0 플러스 1이기 때문에 1이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채우다가 이제 만약에 이제 C하고 P를 봤을 때 지금 다른 값이 들어왔잖아요. 그 경우에는 현재 채워져 있는 곳에다가 이제 두 가지 값을 비교해가지고 더 큰 값을 넣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위치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곳과 한 단계 왼쪽에 있는 곳의 값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여기 안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값은 0 그리고 왼쪽에 있는 값은 1이기 때문에 더 큰 값인 1이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이런 식으로 표를 다 채우게 됐을 때 가장 큰 값이 바로 그 두 문자열의 LCS 길이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화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두 문자가 같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 위에 있는 LCS 길이에다가 1을 더한 방식으로 넣고 만약에 두 문자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한 칸 위로 올라갔을 때와 한 칸 왼쪽으로 갔을 때 값을 비교해가지고 더 큰 값으로 넣는다 라는 정화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고요. LCS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이제 중급 알고리즘에서도 이번에 이제 저번 회차 때 LCS를 다뤘었는데 그때 그 영상을 제가 링크를 초급 채널에다가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만약에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면 이제 유호영 강사님의 설명을 같이 들으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히 LCS에 대한 설명 이제 소개를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 유형으로 냅색 문제도 있습니다. 이 유형도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 건데 이제 이 문제도 LIS와 LCS와 동일하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평범한 배낭이라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보자면
n개의 물건이 있고 우리가 이 물건들을 배낭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이 물건들이 각각 무게와 가치를 갖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물건들을 넣어야 하는 가방이 최대 K만큼의 무게만을 담을 수가 있는 배낭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물건을 집어 넣었을 때 이 무게를 넘지 않을 만큼으로 물건을 넣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배낭에 넣을 수 있는 물건들의 가치의 최대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DP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0, 1 냅색 문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일단 변수로는 i와 j를 갖게 돼요. 여기서 i는 물건의 번호, 몇 번째 물건인지, 그리고 j는 그때의 최대 배낭 무게를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dpik라고 했을 때는 ij인데 오타가 났네요. 네, dpij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0번부터 i번째 물건까지 고려를 했고 가방에 들어갈 수 있는 총 무게가 j라고 했을 때 그때 가방에 담긴 물건들의 최대 가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저 상태는 우리가 0번째 물건까지 고려했고 즉 우리가 물건을 아예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완전 초기의 상태일 때 근데 가방의 무게는 상관없이 무조건 그 최대 가치는 아무것도 물건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0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이 냅색 문제도 점화식은 같이 한번 이제 그림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번째 물건에 대한 값들이 우리가 입력으로 주어질 건데 이 1번째 물건의 무게가 6 그리고 가치가 13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W는 이제 웨이트의 무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V는 value의 V여서 가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력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여기 아래에 있는 DP 테이블을 하나씩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아무것도 넣지 않았을 때는 이제 0이라고 우리가 기저 상태를 정해놨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기저 상태여가지고 넣어놓은 게 아니라 이제 J가 1일 때 즉 우리가 배낭에다가 넣을 수 있는 최대 무게가 1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여기를 봤더니 죄다 1보다 더 큰 물건들만 들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무게가 1인 경우에는 1, 2, 3, 4라는 물건들을 모두 넣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가치도 0이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표를 쭉쭉 채워가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을 넣을 수 있는 형태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대로 넣을 수 있는 물건의 무게가 3이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가 3번이라는 물건을 넣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이라는 물건을 이렇게 넣게 되면 이제 그때의 가치인 6이 최대 가치가 되기 때문에 6이 들어가게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3인 경우에는 이제 세 번째 물건을 넣었을 경우에 더 물건을 못 넣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네 번째 물건을 넣으려고 했을 때 만약에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3 더하기 5면 8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넣을 수 있는 최대 무게보다 더 넘어가기 때문에 즉 우리가 무거워가지고 못 담는 경우에는 그때의 값을 이제 dpij라고 하면 그때보다 그 위에 있는 값 그러니까 세 번째 물건까지 고려했을 때의 그 가치들의 최대값으로 바로 그냥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무거워서 못 담는 네 번째 물건인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넣어주고 이렇게 쭉쭉 채우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담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무거워서 못 담는 거지만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총 2가지의 액션을 취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담거나 담지 않는다. 첫 번째로 담는다가 있고 두 번째로 담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담았을 때와 담지 않았을 때 물건들의 가치의 최대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 점화식도 각각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낭에 들어갈 수 있는 무게의 최대값이 7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물건을 넣을지 말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 왜냐면 지금 이미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13이 들어가 있죠. 13인 가치를 갖고 있는 1이라는 지금 물건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무게는 6이지만 이제 7인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아니라 네네. 그 뭐지? 4인 경우? 4를 이미 넣어놨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죠. 그래서 4인 무게인 두 번째 물건을 이미 넣어놓은 경우 그때 가치가 8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물건을 넣거나, 그쵸? 새로운 물건 넣거나 또는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거워서 못 담는 거였죠. 그래서 무거워서 못 담는 거기 때문에 담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그대로 우리가 갱신이 된다고 했었죠. 그 위에 있는 값으로. 그래서 담지 않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값으로 갱신이 되고, 담을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 값이 현재 무게, 현재 들어갈 수 있는 최대 무게에서 우리가 넣으려는 것에 무게를 뺀 값이 j1째 인덱스로 들어가 있는 값. 그래서 지금 i하고 j라고 했을 때 j-wi 값, 그러니까 dpi j-wi 값에다가 우리가 현재 넣고 싶은 물건의 가치를 더한 값으로 해서 담을 수가 있고, 또는 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위에 있는 값으로 바로 갱신이 되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경우로 총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구하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도 이제 동일하게 더 이상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에 있는 값으로 갱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사실 이 경우에서는 이제 14가 되겠죠. 그 이유는 여기 표를 봤을 때 가장 최대값이 14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점화식으로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만약에 i번째 물건이 무거워서 못 담는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값으로 갱신을 해주면 되고, 만약에 i번째 물건까지 담을 수 있는 무게다, 수용할 수 있는 무게다 라고 판단이 되고 담을 생각이라면 이제 담았을 경우에는 이제 i-1에다가 현재 가장 최대 무게에다가 우리가 넣으려는 것에 무게를 뺀 값, 그거의 dp와,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물건 넣었을 때 이제 최대값이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값을 더한 값, 이 경우이거나,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담지 않는 이유가 무거워서 못 담는 거였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담을 수 있는데 담지 않는 경우를 또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조금 더 큰 게 들어왔을 때 담기 위해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 두 가지 경우, 담거나 담지 않거나,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더 가치가 최대가 되는 경우의 최대값으로 현재 값을 갱신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만 해드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까 나왔던 LCS와 냅색 문제는 이제 저희 이제 초급 강의에서는 간단하게 소개만 하고 넘어가는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 자세한 설명은 중급의 4회차 DP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링크도 이제 같이 제가 영상 링크 올려드리면서 중급 4회차 DP 강의 영상 링크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 회차의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로 우리가 강의에서 다뤘던 피보나치 수, LIS와 조금 점화식이 좀 복잡했었던 RGB 거리도 한번 풀어보시라고 필수 문제로 넣어놨고,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이제 점화식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문제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화식을 세우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좀 복잡한 점화식이 필요한 문제도 넣어놨고, 좀 간단한 것도 넣어놨고, 그래서 점화식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필수 문제는 여기 있는 세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K는 7이니까 여기 있는 세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는 4문제 이상만 풀어주시면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공지 사항을 드리자면, 그 필수 문제 소모임 진행이 조금 막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언제든지 뭐 저한테 DM을 주셔도 좋고, 뭐 어떻게 진행하면 좋나요? 이런 질문도 좋고, 아니면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매주마다 언제 만나서 언제 코드 리뷰를 어디서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일정만 정해 놓으면
그 필수 문제 풀다가 좀 아니면 아예 자유롭게 하는 방법도 있어서 뭐 필수 문제 풀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이제 거기다 채널에다 올리면서 서로 검토해주고 코드 리뷰해주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진행을 해도 좋으니까. 근데 이제 진행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DM을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기 디스코드 잡담 채널에 올려주셔도 좋으니까 이제 필수 문제 소모임 활동이 이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실시간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